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오늘은 잘나가는 재벌 3세가 아닌 몰락한 재벌 3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집안에서 태어나서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그 가정이 풍비박산됐고 또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집안은 무엇이며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 집안이 바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둘째 아들 이창희 집안입니다. 이창희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세한그룹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한때 승승장구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은 왜 몰락했고 왜 질곡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집안 가정들은 지금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잘 아시다시피 박도울 여사 사이에 삼형제를 두었습니다. 큰 아들이 잘 아시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아버지인 이맹희 회장이시고, 둘째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창희 씨 집안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둘째인 이창희 회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잘 나갔었지만 그것도 오래전 얘기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창희 회장은 한때 삼성그룹 전면의 경영 전면에 나서서 어쩌면 삼성그룹을 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투서 사건과 사카린 밀수 사건에 연관된 투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병철 회장이 눈밖에 나서 삼성그룹 곁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건이 빌미가 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은 1966년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식량 증사를 위해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한테 요소비료 공장을 지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세우고 울산 화학단지에다가 그 요소비료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차관을 들어오도록 하는데 미쓰이 상사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 밀수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차관을 도입할 때 거기에서 공장을, 그러니까 한국비료 공장을 세우는 건자재를 들여온다고 해서 그 건자재는 아니고 사카린 원료와 가전제품 이런 것을 들여와서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발각되고 야당에서 들고리 납니다. 그 유명한 김대환 국회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 정일권 국무총리한테 오물을 뒤집어 씌운 사건도 바로 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당과 언론에서는 연일 정부와 삼성그룹에 대해서 질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이 한창 벌어집니다.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병철 회장한테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 그리고 한국비료는 국가에 헌납하겠다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때 큰아들인 이맹희 회장하고 둘째인 이창희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전면에 나서 삼성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을 때 이병철 회장이 뒤에서 봤더니 이게 아들한테 지금 물려줄 때는 아니구나 해서 다시 전면으로 그룹 경영을 되찾으려고 할 때 두 형제가 청와대에 투서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경영에 다시 나서려고 그러니까 막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병철 회장은 노발대발합니다. 그 후로 그 아들 두 아들인 이맹희 회장과 이창희 회장은 삼성그룹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어렸었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한테, 삼남인 이건희 회장한테 가게 된 계기도 이 사건이 빌미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창희 회장은 삼성그룹하고 완전히 멀어졌고,
그래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비디오 테이프 사업, 테이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미국이 마그네틱사하고 합작으로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 공장까지 짓게 됩니다. 한때 영국에서 세계 최대의 비디오 공장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직접 와서 테이프 커팅을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세한그룹, 당시 세한전자는 세계적인 비디오 테이프 공장을 만드는 회사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불운이 닥칩니다. 1991년 그때 당시에 이창휘 회장이 58세 한창 일할 때였습니다. 그때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혈액암이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백혈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면서 집에 있던, 가정주부로 있던 부인과 그리고 아직 어린 아들들이 그 그룹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창휘 회장의 부인은 일본 명망가 집안의 딸입니다. 그러나 이창휘 회장과 결혼하면서 낙관의 희놈이라는 일본 이름을 완전히 버리고 이영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국 며느리가 돼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서 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룹 회장이 돼서 나름대로 나아가고 다시 1995년에 이건희 회장이 자기 형 둘한테 제1자가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이병철 회장이 창업한 큰 회사 하나씩을 넘겨주게 됩니다. 어쩌면 혼자서 독식을 했었다는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CJ 그룹이 된 큰형한테는 제1제당을 물려줬고 둘째 이창휘 회장한테는 제1합섬을 줍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1모직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자가 들어간 삼성그룹 주력 계열사 셋이 3형제한테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제1합섬은 주로 의료 소재 부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70년대, 80년대 교복을 입은 세대는 엘리트라는 교복 브랜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가 제1합섬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재 산업에서는, 특히 합섬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제1합섬을 물려받아서 본격적으로 세한그룹까지 틀을 맞춥니다. 그래서 IMF 직전까지는 우리나라 재계 랭킹 27위 오를 때까지 그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아직 덜 익은, 가정주부로만 있다가 나와서 기업 경영을 하고 아직 어린 아들이 기업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경영 판단에 대한 어쩌면 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IMF 때 다른 기업들은 부채에 허덕이면서 어쩌면 축소 또 내지는 내실 경영을 따질 때 오히려 1조 원을 투자하면서 과감한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게 족쇄가 돼서 세한그룹은 결국은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룹 계열사도 각기 쪼개졌고 다시 그 가족들도 풍비박산이 납니다. 한참 후에 2010년에는 이창휘 회장의 둘째 아들인 이재찬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유명을 달리합니다. 그 집안은 3형제, 3남 1녀가 있는데 두 형제는 상당히 결혼도 그때 당시에 결혼할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들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큰아들인 이재관 씨는 동방그룹 김용대 회장 딸하고 결혼했고 요절을 한 둘째 이재찬 씨는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은 라이프그룹 존해벽 회장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의 혼맥도를 자랑할 정도로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기업 부도를 막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특히 그 이재관 부회장, 당시의 부회장이었는데 부회장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좌절과 우울증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제가 취재한 바로는
모두 다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대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그 집안은 거의 몰락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맹희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회장한테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때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영자 여사가 이맹희 회장 편을 들어서 이건희 회장하고 소송을 하게 되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직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한테는 앙금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세한그룹이 어려웠을 때 삼성 쪽에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앙금이 있는 거 아닌가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성그룹 측에서도 그때 당시에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병철 회장도 생전에 이런 부분에서는 냉철했었습니다. 가족 간의 이런 부분에도 기업은 기업이고 가족은 가족이다 라는 거에서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삼성에서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삼성그룹 창업회장인 이병철 회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한때 승승장구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몰락한 이창 회장이 얘기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제가 어쩌면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는 삼성그룹 장자인 이맹희 회장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도 이맹희 회장은 우리 삼명제 중에서 아버지 DNA를 가장 잘 물려받은 게 둘째인 이창희 회장이었다라고 저한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하고 결단력 있고 그리고 수치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그대로 좀 더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사업을 상당히 크게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찍 요절도 했지만 그 후손들이 기업 경영을 잘못함으로써 어쩌면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몰락한 재벌 3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그 금수저를 들 힘이 없거나 능력이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정만 몰락할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있었던 회사 직원이라든가 그 회사에 납품하던 협력 회사들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어쩌면 그게 곧 국가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재벌 3세로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경영 능력이 안 되면 경영 일선에서는 나서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사점을 던져주면서 지금 이때 재벌 3세 중에서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제 물려받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하고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시사점이 될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1년 정도 홍성주 TV를 했는데 재벌과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콘텐츠는 몇십만을 넘기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댓글로 저한테 질책하시는 분도 있고 팩트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두 다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재벌 문제를 얘기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질책이나 고언은 달게 받겠습니다.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